편안한 토요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광복회와 야당이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광복절 행사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식 행사에서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을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펜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와 3위입니다. 79주년 광복절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두고 그동안 정말 날선 공방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결국 그 우려는 오늘 현실이 됐고요. 정부 여당과 광복회 야당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광복절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과 용산 백범기념관의 모습입니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인물들이 각각 광복절 행사를 열었는데요. 상징하는 바가 큰 오늘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 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광복절 경축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됐고 대통령의 이 메시지 있습니다. 의전설, 국가의전설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참했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6당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야당의 야6당 대표들이 다 이 광복회 주최 행사로 다 갔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서해 수호의 날 혹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이런 거는 한 진영만 참석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부의 광복절 행사 이렇게 광복회를 비롯해서 범야권이 불참한 건 이번이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작심한 듯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 저 메시지 꽤 수위 높은 표현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핵심 내용들의 이제 3가지 문장 정도가 있는데 특히 제가 눈에 띄는 건 선동과 날조로 국민의 편을 갈라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사를 우리가 광복절 기념식을 많이 해왔는데 예전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김원웅 당시 광복회장이 있을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서 행사를 치렀다는 거,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일단 이렇게 한 총체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런 걸 사전에 좀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치러졌다는 데 대한 어떤 이 정책 책임은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번에 이종찬 회장이 이런 식의 행동들을 감행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우리가 참참히 살펴보면 예. 자, 우선 이종찬 회장이 지금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다. 그리고 또 이분이 건국절을 지금 이 정부가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예. 또 거기에다가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지금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정부가 건국절을 만든다고 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알지 못합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종찬 원장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정부가 어떠한 방침, 어떠한 입법을 통해서 건국절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자, 김형석 관장이 뉴라이트다? 어떤 근거로 뉴라이트라고 그런가요? 예. 그 본인도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뉴라이트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분의 논문이나 이런 걸 살펴봐도 뉴라이트가 어떤 주장에 있어서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한 분이 아닙니다. 자, 이것 또한 저는 이 가짜뉴스라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예.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든다? 자,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건가요? 뭐 이종찬 회장께서 알고 계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음모가 있다라는 주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 음모 예. 어디 있습니까? 어디 광화문에 있습니까? 어디 여의도에 있습니까? 제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 광복절 행사를 두 개로 쪼개서 할 만큼 그런 의혹이 음모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이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두 쪽난 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거, 예. 이건 아마 이 회장의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다 봅니다. 오늘 윤 대통령 강조한 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 자, 인사 문제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잘못이 있다,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제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정말 예. 국민의 어떤 이 광복절 기념식을 이렇게 열 만큼 과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아까 잠깐 화면을 지나갔지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 자리했고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기 인요한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고 개혁신당은 오늘 허은하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보훈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정부 행사기 때문에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허민미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다만 야당, 조국혁신당, 민주당 대표들은 불참을 했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무장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요. 김기현 부대변인. 네. 대통령실이 오늘 저 행사 이후에 오후에 추가 메시지를 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 통해서 반쪽 났다. 반쪽 광복절 행사, 두 쪽. 이런 표현은 아니다. 네. 공식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 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예. 어쨌든 공식 행사는 광화문에서 일어난 행사가 맞고요. 그거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독립운동가 그리고 유적, 독립유공자, 유적 등 국민 한 2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꼭 광복회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건국절 논란이란 부분도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과 허공에 대고 손을 복싱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했을 때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국민의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일종의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핑계로 문제 삼고 이게 건국절 논란이 사그러드니까 또 인사 문제 가지고 이걸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9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오후 추가 입장 중에 하나는 광복회만이 독립운동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쪽 하는데 아니다. 공식 행사는 대통령이 참석한 이 광복절 경축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10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또 다른 행사, 이종찬 광복회장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이 자리에서 광복회만의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조가 흔들립니다. 최근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정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준엄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올해 89입니다. 내년이면 제가 90세가 됩니다. 저는 운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시대까지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서 역사를 봐왔습니다. 거기서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긴 역사 속에서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회장, 그 역대로 가장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광복회장이 됐어요, 이종찬 회장이. 서영주 대변인이. 네. 피로 쓰인 역사 혀로 못 덮는다. 이것 또한 최근에 뭐 어제 있었던 마치 김구 선생,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몰라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거에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아요. 현 정부를 겨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광복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분의 아버지시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들처럼 여겨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예. 아까 이 발언에서 나왔듯이 90을 가깝게 바라보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시절까지 한 시대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분이에요. 이분이 역사를 바라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구성된 인원들이 바라보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건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어떤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친일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이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했던 부분 패턴들이 이런 우려를 자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강제징용, 위안부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예. 최근에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듯한 어떤 제스처를 취해왔고요. 지금 일본은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경축식에 대통령의 경축사는 일본에 대한 어떠한 어떤 이 비판이라든지 역사를 다시 일깨워서 예. 우리의 독립의 정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통일, 북한 이런 쪽으로 차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념 전쟁을 벌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고집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 전 뉴라이트 부분도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도요. 국민적인 어떤 저항에 대항해서 수그러들었던 그런 정부가 보수 정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뉴라이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반쪽짜리 광복절 하면서 마치 이쪽에서 이종찬 광복회장과 같이 한 부분은 반국가 세력이고 반통일 세력이라고 알겠습니다. 규정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예.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책무에 상당한 어떤 그런 결여가 보인다라는 점에 좀 아쉬움이 있다. 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금 화면 보니까 이종찬 회장 오른쪽으로 박홍근 그리고 조국 황운하 조국혁신당의 투톱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용해인 의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쭉 자리를 했어요. 정부 주최가 아니라 광복회 주최 행사에 달려간 야당 대표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게 아까 이종찬 회장이 본인이 내년이면 90이라고 했는데 지금 왜곡된 역사관이 판친다라는 취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광복회 주최 행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작근의 현실을 보십시오. 광복 79주년인데 하나였던 나라는 둘로 찢어져 쪼개져 있고 그 하나인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바닷가 모래성 같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그 책임을 광복회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되묻겠습니다. 누가 건국절 논쟁을 야기시켰는가요?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일단 뭐 다른 사람들 뭐 주변에서 현장에서 나왔던 뭐 타도 윤석열, 몰수 이런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유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 발언 여러 가지 취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그럼 죽창가 들고 일본하고 싸워야 뭐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정세가 지금 1945년도 그 이전 그 시대와 똑같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일부 진보 인사들은 일본 유학만 갔다 와도 친일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일본을 아마 여행하신 분들이 수백만 명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는 우리가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건 바로 이제 북한이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오로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친일만 외친다고, 반일만 외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사 인식은 그냥 1945년 이전으로 저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광복회 주장하는 것처럼 도대체 건국절 논란 혹시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 논란이 있었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 정부가 뭔가 건국절 하자라고 아니면 무슨 시민단체나 연구단체가 하자는 논란이 있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들은 그냥 건국절 논란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오해할 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인지.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사를 두 군데로 치르고 또 거기에 야당이 편성해서 간다? 국회의장은 아무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기본적으로 이 행사에 그 정부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 과연 그게 공직자로서 할 일인지 또 대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장유미 변호사님 이런 거겠죠. 물론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다른 광복 단체나 혹은 야당을 품지 못한 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마치 다른 행사가 정치 집회처럼 대통령 퇴진 집회처럼 보이는 변질된 건 부적절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김감년 단장이 대통령 그냥 물러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국민의 뜻 제대로 못 새기면 물러나라는 단서를 단 겁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뜻 받들어서 인사 낸 거 맞습니까? 지금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8.15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합니다. 광복된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일본의 식민이었기 때문에 회복할 주권이 없었다는 취지죠. 일본의 식민이라고 한다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수탈하고 그리고 이 지배하에 뒀던 일본 제국주의를 인정하는 게 전제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독립과 광복 관련 기념 사업회 요직에 여러 인사를 두고 있죠. 뉴라이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과연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말하는 겁니다. 임시정부 왜 부정합니까? 프랑스의 드골 이제 영국에 가서 망명정부를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의 프랑스의 기틀이 됐다고 프랑스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이런 걸 부인하는 인사를 이런 광복 기념 사업회에 앉히는 것이 그게 국민 뜻을 받드는 겁니까? 이런 말도 못하고 이런 부분과 관해서 정치 선동이라고 폄훼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역대 보수 정부도 이렇게 광복회와 각을 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독재 정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유미 변호사 지금 엿붙이고 싶은 게 누가 임시정부를 부정했습니까? 예.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누가 부정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왜곡적인 이야기예요. 예. 아니 191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독립을 위한 운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누가 부정하죠? 대통령이 부정했습니까? 아니면 독립기념관장이 부정했습니까? 아니 그런 식의 접근이 어디 있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말장난 같은 게요. 이게 2019년부터 45년 사이에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김영석 관장 자체가 부정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예. 임시정부라는 거는 일본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이라는 게 존재했고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독립운동 자체가 일본 국적이었다면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데모했습니까? 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이 자체가 뉴라이트를 전형적으로 쓰는 이게 완전 치고 빠지기 작전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강원지사인 김진태 지사께서 오늘 광복회에서 건국절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광복회 회원들 다 퇴장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건국절 논란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선이 좀 달랐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임 독립관장은 본인은 친일을 감싼 적도 그리고 건국절 이종찬 회장이 주장했던 실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부정을 했으니까요. 일단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광복회 주최 이 행사가 원래 여기 지금 야권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원래 1시간 반 전에는 정당과 정치권 인사는 참석 불가능하다라고 보도자를 냈다가 뭐 오는 건 막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좀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광복회 입장에서도 따로 그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왔을 때는 정치인이 앞에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스피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발언 수위가 올라간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저렇게 긴급 보도자료를 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행사를 많이 행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오는 분들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정치인들이 왔을 때 한 명 한 명 내빈 소개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보는 것 같이 앞줄에 뭐 황운하 의원, 조국 대표, 용해인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까지 다 앞줄에 다 세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본인들도 알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물러나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정치 집회로 누군가가 비춰지는 걸 광복해도 부담스러웠을 테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만 앞줄에 앉았고 실제로 야권 정치인들이 다 태극기 휘날리면서 이종찬 광복회장 말에 여러 호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하나 살펴볼까요? 알고 보니 이틀 전에 당시 강정의 보훈부 장관이 직접 광복회를 찾아서 이종찬 광복회장도 설득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사람도 이종찬 회장을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원식 의장 불참했고 광복회장도 불참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축 행사잖아요. 그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불참하셔서 마치 이렇게 나라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경축식 참석 이후의 목소리도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한 대표가 다른 생각, 다른 견해가 있다면 경축식에 오셔서 말씀해달라. 뭐 그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 보훈부 장관 다 찾아갔지만 실제로 집권여당 대표도 이종찬 회장에게 설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당 대표로서 이렇게 행사가 둘로 나눠서 치러진다는 데에서는 아마 정치적 부담감들 또 이게 국가의 원로가 이렇게 이제 앞장선다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 아마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참석을 권유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요, 광복회장의 공식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종찬 회장께서 오셔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굳이 별도의 행사를 거쳐서 한다? 과연 이게 어떤 순수한 뜻에서 하는 것인지라는 의문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충분히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보훈부 장관, 그다음에 여당 대표 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이종찬 회장은요, 오랜 정치 생활을 한 국가의 원로입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원로이신데 원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국민적 분열을 한다는 거 저는 정말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국가에 원로가 없다고 많이 한탄을 하십니다. 왜냐, 이제 원로가 되면 그래도 국민들을 크게 합쳐서 하고 또 따질 것은 따지고 예. 큰 틀을 유지하는 그런 저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그런 원로분들께서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보면 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국가의 원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원로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영주 대변인님, 네. 한 대표가 물론 뭐 이틀 전에 이미 이종찬 회장 설득했지만 일단은 다른 장소에서 행사가 열렸다. 한 대표가 꼭 집어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입법부 수장, 국가의전설 2인 우원식 의장인데 그래도 뭐 야당 대표들이야 뭐 100번 연배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 의장, 뭐 중립성을 강조하는 국회의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의 불참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이 상황을 만든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먼저였죠.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의 신임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왔지만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평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참이 유감이다 라면서 나라에 대한 통합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많은 대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였으면 서로 의장과 대통령에 대한 처신에 대한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이었을 텐데 마치 의장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고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에 대한 적토성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면서 결국에는 광복회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토로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한동훈 대표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종찬 강부회장은 따지고 보면 국회의장의 참석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국회의장이니까 참석을 하셔라. 예. 왜냐하면 이종찬 강부회장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의 분열이나 갈등에 대해서 본인이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하라고 뭐 종용을 했었는데 결국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의장께서 결정을 한 것이고 예. 그거를 집권여당 대표가 의장 탓을 한다? 저거는 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럴 때는 좀 각을 세우고 뭔가 의견을 냈었던 게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그러면 서영주 대변인은 의장이 불참한 게 잘했다는 건가요? 그럼 타당하다는 건가요? 판단이죠. 아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근데 잘했다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아니, 대통령이 분열 쪽 그랬어도- 내는 것보다는 아니, 대통령이 그래서도 의장이 불참한 게 잘한 그러니까 건가요? 못한 의장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쉬움이 있으나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온 나라를 덜딴내는 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만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불참하는 거 예.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예. 역사를 부정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보통 예. 가문의 족보라는 게 중요한데요. 예. 대한민국의 이 족보를 완전히 뭐 이상하게 막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족보를 이상하게 만든다는 건 주관적 표현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일단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역사로 본다는 것은 두 분 정도는 있을 수 아까 그 없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김기임 대변인. 저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팩트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그 신임 관장이 예.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 그렇게 광복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구 선생을 폄하하고 알겠습니다.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내야 할 역사 전쟁에서 예. 국보 논쟁 끝내고 이승만과 김구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하자. 예. 이승만과 김구의 지자를 아울러야 국민 통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라고 했고요. 1919년에 대한 의미와 그다음에 1948년의 의미를 얘기했고요. 예. 오늘은 통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자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야당에서 이렇게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팩트를 근거를 가지고 좀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오늘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고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게 바로 독립기념관장 인선 얘기인데 이종찬 광복회장 본인도 뭐 여러 보도를 통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인사가 아니라 뭔가 이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커다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임명을 받았고 제가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노라고 공적으로 약속한 마당에서 제가 사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일각에서 특히 뭐 여러 이종찬 회장을 작심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장혜인 변호사님. 이종찬 회장이 본인이 밀었던 독립기념관장이 되지 않으니까 고집 묵리 이렇게 부리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종찬 회장이 추천한 독립기념관장 후보 2명이 최종 탈락했는데 한 인사의 얘기는 오로지 점심 때문인데 면접위원들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추천한 거에 대해서 이종찬 회장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본인이 추천한 사람 면접 진행할 때 제척이 됐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심사위원장 오영석 심사위원장은 지금 김영석 관장 직전에 역사미래재단 이사장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재단에 본인이 연구소장직을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제척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면접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면접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정량 지표를 책정하는 과정 중에서는 몇몇 위원들이 이 김영석 관장의 경쟁자들에게 빵점을 줍니다. 빵점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냐라는 지금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이 부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 조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로 아마 팩트, 사실관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도 설득했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열린 2개의 집회, 대통령실은 오늘 이걸 반쪽 집회라고 규정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광복회만 독립단체가 아니다, 독립운동 관련 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윤 대통령의 작심 비판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내년이 80주년 광복, 또 여러 추념식이 다 열릴 텐데, 기념식이 열릴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단하세요. 전현 의원님. 발언하고 끼어들지 마세요. 전현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설명 국장이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그런 발언할 자격이 당연히 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중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특히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화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보신 그대로 어제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권익위 간부의 사망을 놓고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성과 저렇게 보시는 거대로 삿대질이 이어졌는데요. 대통령실 곧바로 브리핑 열어서 강경하게 비판했는데 민주당 오늘 되레 맞불을 놓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국민의힘이 곧바로 소속 의원 전원 108명 제명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본인은 그럴 만짝이 없어요라고 했던 송석진 의원을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우선 정청래 위원장이 중단하라고 발언을 했는데 근데 왜 10분 퇴장을 안 시키죠? 항상 저렇게 중단하라 말 안 들으면 10분 퇴장 시키는데 유독 예. 전현희 의원한테는 퇴장 명령을 안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일반인들도 상대방을 향해서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한 모욕과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극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누구하고 싸움하더라도 당신 살인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명예훼손을 느낄 겁니다. 예. 더군다나 국회에서 공식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물론 그분의 어떤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또 그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적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이렇게 칭하는 것, 그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 이거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야당 의원들도 보시기에 예. 이게 아무 문제 없는 발언인가요?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자, 이런 문제는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한 지금 송석준 의원을 되뇌 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이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신다는 이야기, 이런 거 발언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여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몇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서 살인자다 그러면 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제발 좀 역지사지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아니면 국회의원을 떠나서 그냥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저런 극악무도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국회의원은 품격도 없는 것이고 저거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전현희 의원은 그러면 권익위 국장의 사망과 무슨 관련이냐 제명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몇몇 그 야당 의원들 목소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너무 과한 표현 바람직하지 않고 상호 자제해야 된다. 박범계 의원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겪은 과정 등을 감안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다소 유보적인 거예요. 근데 서영주 대변인 전 민주당 내부 기류가 궁금한데 송석준 의원의 맞제명을 추진하겠다는 건 이 건을 좀 더 민주당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키우겠다는 건 아니고 예. 둘의 책임을 좀 같이 묻겠다는 거예요. 보면 전현희 의원 자체도 좀 감정이 격해져서 다소 좀 거친 언사를 한 거는 맞습니다. 예. 뭐 그런 표현들이 일반인이든 어쩌든 간에 그렇게 규정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옳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손석준 의원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자꾸 앞에서 부추기고 이 권익위의 이 국장의 죽음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자괴감 그리고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양심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강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국장이래요. 그러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좀 감정이입이 됐는데 예. 자꾸 송석준 의원이 그걸 제가 다 봤거든요. 건드려요. 예. 그러면 말할 책임이 있냐? 전현희 그 의원이 당시 그 권익위원장 하면서 예. 여러 가지의 업무의 가중 이런 것들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씌우니까 치고받으면서 저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과정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석준 의원이 이 발언에 이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팩트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맞대응이긴 한데요. 정치권에서는 다소 거친 언어들이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한 번 더 차분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대의 말씀을 좀 봤을 때 여기 보면 그 추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잠시만요. 아까 그 그래픽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명을 추진한다는 거지 제명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너무 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표현 자체가 과한 거는 몇몇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라면 그러니까 뭐 살인자 뭐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부분 규정이 민주당이 뭐 좋은 이슈도 아닌데 이거 예. 무슨 이걸 가지고 뭐 계속 키워나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도 예. 자꾸 한쪽으로만 몰지 말고 당신도 책임이 있다 도발했던 이 차원에서 지금 추진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당 일부 사람들은 전현희 의원의 어제 저 법사위 거친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전현희 의원 그 살인자 발언으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제명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혹시 그런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분들은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철저히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고요.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많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얘기는 뭐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이 제명안 낸 게 필요한 조치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일부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추쟁심 뭐 이런 건데요. 김기웅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 전현희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할 때 사실 저희가 법사위 아닙니까? 네, 정무위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법사위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써놓은 것을 다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정청래 위원장이 제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제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그 이상의 말이 뭐가 나올까 그런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 최근에 친명파리, 명파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거를 또 덮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왔죠. 제가 말을 그대로 옮기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드는데요. 사실
지금 그 전대를 봤을 때 정봉주 후보가 갑자기 포커싱이 되고 있지만 5위 안에 무난하게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5위 안에 누가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막차를 타느냐 5명 중에 그때 지금 5, 6위를 하고 있는 분이 전현희 의원과 이현주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김병주 후보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은 김병주 후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렇다면 그분이 왜 그러냐면 사실 대정부 질문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나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소위 말해서 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현희 의원님께서 저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행동을 하셨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누군가는 철저히 정치적 계산된 발언 아니냐라는 취지의 작심 비판을 했는데 아까 김기웅 대변인께서 잠깐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사실 한때 전당대 초반에 최고위원 1등을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은 전당대회 후반부 집단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습니다. 벌판에 홀로 선 이재명의 유일한 계파는 당원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입니다. 우리는 저런 정봉주 같은 더러운 들을 지우겠습니다. 정봉주는 최고위원 사태가 아닌 집단을 해라. 글쎄 아까 화면에 봤듯이 수박이라는 말을 비명계를 가리켜 수박이라는 말을 만든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마치 수박 신세가 됐고 비명계의 대표자 된 느낌도 적지 않아서 이제 물론 뭐 수도권 서울 아직 그 전당대회 그 뚜껑을 좀 더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누적은 이렇습니다. 1위 김민석, 2위 정봉주, 3위 김병주, 4위 한준호.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최고위원 후보가 끊어지고 여성 최고위원 몫으로 지금 0.02%포인트 차로 이현주, 전현희 두 사람이 지금 꽤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일부 여당 사람들이 전현희 의원의 여러 거친 발언들이 이것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고요. 그 장유희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 사례와 지금 그 전현희 의원 사례를 저희가 뭐 어떻게 이런 거친 말과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정치인이니까 이런 발언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랑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봉주 전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파리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의식이 정말 특정 정치인의 팬덤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비교적 소홀히 도와줬다. 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서운함에서 사실상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인 측면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의 진정성, 왜냐하면 그 전후로 드러났던 본인이 나눴던 대화의 일부분을 보면 내가 최고위원 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 인간적인 서운함을 상당히 강력하게 토로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 공감대 그리고 울림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도부 5명이 입성하기 때문에 지금 누적 2위 이런 표를 갖고 있어서 지도부의 입성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서울 당원들의 표심과 관련해서 좀 출렁임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 잘 아시니까 장 변호사님,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 파리, 명파리라고 하는 특정이 누구예요? 더민주혁신회의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뭐 한준호, 뭐 김민석 이런 의원들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더민주혁신회의를 지칭한 거다, 특정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본인은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차후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인 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8일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 그 마지막 표심들은 많이 남았거든요. 일정만 며칠 안 남았을 뿐이지 아직 뚜껑 열어볼 그 표심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로 뭐 도려내자, 다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고 하는데 좀 격앙된 반응들도 있어요. 정봉주 전 의원을 향해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어제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 이후에 꽤 강성 지지자들이 또 마치 또 이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참 이게 전당대회 자체가 일단 주목 못 받으니까 예. 장외 다른 데서 일단 이슈를 만들어서 전당대회 표심을 흔드는 그 일단 김병주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정봉주 의원은 저는 저런 행동은요 굉장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은 이 바닥 정치, 즉 인비바닥 정치에 굉장히 능한 분이에요. 그리고 선전선동의 아주 뭐 거의 달인입니다. 이분이 뭐 옛날 낙곰수 시절 있었지만 아주 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함부로 그냥 명팔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지막 투표가 서울과 ARS 투표 여론조사가 남아 있어요. 근데 나머지 후보들 전체와 다 다른 게 뭐냐면 정봉주 후보는 솔직히 반명이잖아요. 나머지 후보들 다 친명인데 예. 혼자만 반명이에요. 그러면 반명의 어떤 투표 이거를 갖다 결집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이 노리는 것은 서울과 ARS 여론조사. 자, 여기서 일단 반명표를 전부 다 본인한테로 다 쏠리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후보들은 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다 찐명이니까. 그래서 다 나눠 가지는데 나머지 남은 부분 왜냐? 그쪽에서 올 표 없어요. 본인 예. 판단해도 친명표가 본인한테 올 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신 반명표를 어떻게 하면 결집시킬까라는 부분에서 아마 고민해서 저는 명팔이라는 부분을 던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현주 의원과 거의 뭐 오차범위 내에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2%포인트 차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런 부분이죠. 어떤 이런 부분을 자각해서 내가 오히려 더 여전사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시키기 위해서 저는 상당한 오바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전당대회가 뭐 사실은 야당만 그러는 거 아니고 전당대회는 그 이제 특정 지지층 혹은 뭐 당원들 본인들의 당을 좀 더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고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마치 저도 이제 한 번만 언급할 때지만 살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그래서 전당대회 이용하는 거 아니냐 정봉주 전 의원의 빈자리를 또 본인이 파고드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계산하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화면을 보시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흥분했고 그 와중에 나온 것인데 예기치 않게 이 포인트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제명인의 마을에서의 강성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반명이라고 구분하는데 반명이라고 보기엔 쉽지 않아요. 본인의 기자회견을 보면 전제를 깝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으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문에서는 명팔이 부분은 진짜 이재명을 지키려면 명팔이로는 안 되고 나 같은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 구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난 개인적인 발언들이 박원석 전 의원에서 통한 뒤로는 한 2, 3일 동안 경기도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추락을 했다면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명팔이에 대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성적표를 보고 안심을 했고 서울 지역에서 권리당원 21만 명을 차치하더라도 예. 14%의 대의원 선거, 그다음에 30%의 국민여론 투표가 남아있을 때 다 계산을 해봤더니 본인이 2등이나 3등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부분보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열성이 아닌 좀 스펙트럼이 넓은 층에서는 본인이 1등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등하고 2.4% 차이거든요. 그러게요. 포인트가. 그러면 여론조사에 44%가 남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한번 뒤집으려는 승부수기 때문에 이거는 전당대회용으로 봐야지 반명의 어떤 기치를 들겠다라고 확장을 하는 것들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걸 전당대회용이든 아니든 뭐 일단 지금은 저걸 기치를 낸 거니까. 네. 그렇죠. 전현희 의원의 어제 법사위 거친 말과 정봉주 전 얘기를 해봤다면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정치공학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도 이른바 친윤 대 친한의 갈등이 있었던 집권 여당인데요. 어제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현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고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당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존중돼야 되고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투톱이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두고 시각차가 좀 있어 보이는 얘기들을 저렇게 했었는데 어제 전현희 의원 그 발언 제명해야 된다. 표현이 너무 거치니까 제명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 이현정 의원님, 네. 나경원 의원이 오랜만에 SNS에 그 다른 얘기도 썼겠지만 추방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지금 여당 분위기가 대야 공세를 좀 많이 뭉친 겁니까? 그렇죠. 일단 이 야당의 어떤 행동이 그동안 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고조가 되어 왔는데 아마 그걸 찍은 게 이제 아마 전현희 의원의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 되면 아마 국민 여론도 상당히 이제 이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고 아마 그래서 이제 제명안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일단 야당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 내부에서도 이게 너무 심했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전당대회가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앞으로 또 이렇게 여당이 하나로 뭉치면 또 대통령실에서 뭘 하나 빵 터뜨려서 또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 등등을 통해서 조금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 또 이 발언으로 또 한 번 희석이 되는 참 우리나라는요 정치 이슈가 이틀 이상 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틀이 뭡니까? 한나절도 안 가는데요. 그렇죠.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 제명 촉구안 결의를 제출한다.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등판했고 여러 가지 다른 의원들도 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여러 단체방에서 격양된 발언들을 전현희 의원에게 쏟아냈던 모양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김기흥 대변인, 한동훈 대표가 더는 말하지 않겠지만 나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 좌파라든지 진짜 좌파는 대통령 아니냐. 김경수 전 지사 통해서 한동훈 대표 밀어내는 계략 아니냐. 근데 당원 게시판은 여전히 부글부글하고 반면에 이제 대야 공세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세게 혹은 상식적이지 않다. 의원들이 할 말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런 게시판에서 저런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거대 야당,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봤을 때 저희가 한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전분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망 치안 관계고요. 그다음에 운동 공동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열을 할 것이다. 그런 얄팍한 기대는 착각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의 어떤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관점을 봤을 때 일종의 대결 국면에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대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성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민심의 얘기를 충분히 받아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의견은 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면 위에 과하게 올라왔을 때 좀 파열음으로 비춰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단을 대통령이 했고요. 그런 정치적인 부담과 책임을 다 대통령이 온전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됐으면 문제가 있을 텐데 일정 부분 로키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넘지 않았다.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의원들 사이에 국민의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큰 의미를 갖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엄중합니다. 항상 엄중했죠, 사실 정치권이. 대통령실은 이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어제 거의 전현희 의원의 저 법사위 발언 이후에 한 5시간 만에 용산 대통령실이 대변인 명의로 저런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국회 법사위 말고도요. 과방위에서도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최민희 위원장과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가 동물농장입니까? 지금 동물농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사무처장 포함해서 심지어 그 과장급까지 여기 그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의 정말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거의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을 그 줄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마이크 끄세요. 중단하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은 진짜 밤잠 못 자면서 자료 준비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거 전 국민이 다 보셨어요. 그게 무슨 고문입니까? 그런 단어를 써도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중단 못 시킵니까? 지금 직무 정지 상태잖아요. 탄핵안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장혜유 변호사님. 네. 뭐 거의 고문 받듯이 한다. 그리고 앞서 잠깐 영상이 지나갔지만 지난번 청문회 때도 최민희 위원장이 한번 불러서 귀옛말 한 다음에 인사를 했는데 아예 그냥 저렇게 잠깐 최민희 위원장의 모습 봤는데 약간 인사업자죠. 헛웃음을 치는 최민희 위원장도 모습 보고 있고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왜? 내가 직무정지 상태인데 날 왜 도대체 방송장 청문회 왜 불렀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상파 방송의 이사선임 과정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원래는 면접 보고 이력서 보고 합니다. 1시간 반 만에 8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토했어요. 이게 적법입니까? 부적법입니까? 지금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나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모로 부적절합니다. 어떤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죠. 내가 탄핵 대상이 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심지어는 방통위에서 컴퓨터 한번 켠 적이 있냐, 쓴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했습니다. 직무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출석했냐라고 묻는 의원의 질의에는 직원들 대신, 고문받는 직원들 대신해서 나왔다? 이건 직무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 편의대로 답변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 이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앞서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이 나온 게 이제 이른바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 청문회였다면 이현정인 이거는 이제 방송장악 청문회라고 이제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인데 오후에 또 부랴부랴 이진숙 위원장이 나왔고 이 풍경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이진숙 위원장의 행동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 탄핵 소추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행위인가요? 굉장히 괜찮은 행위인가요? 자, 이 하루만 일했습니다. 하루에 일한 사람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그럼 국회가 아주 잘한 행동입니까? 굉장히 적절한 행동인가요? 아니 이 이사들을 지금 뭐 면접 없이 했다? 굉장히 뭐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면접을 하고 했어야 되죠. 근데 그 시간을 줬습니까? 이미 탄핵이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정말 불가피하게 하루 만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걸 두고 지금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 부적절한 거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장악하고 있는 과방위에서 하루 만에 탄핵하고 더군다나 업무 정지된 사람을 왜 불러서 지금 신문을 한다는 거. 이미 탄핵 소추는 돼 있어요. 예. 기소장이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기소장을 지금부터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추궁해서 뭔가 나오는 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 이 상임위 방통위는 식물기관입니다. 2명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청문을 하는데 얼굴을 지금 만지지 마라, 뭐 팔짱을 끼지 마라. 저는 국회법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청문회 정의로 행동하면 팔짱 끼지 말고 가려워도 긁지 말고 눈도 감지 말고 그런 거 다 적시하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상대방을 향해서 고문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 도대체 사람이 생리적 현상을 얼굴에 가려우면 긁고 알겠습니다. 눈도 깜빡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고문한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과방위 그리고 법사에 있었던 여러 주요 장면들 오늘까지 후폭풍이 이어졌는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복절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묘소 앞
박지만 회장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어머니의 50주기 전날인 어제 옥천 생가를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 참석에 앞서서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았는데요. 이 박지만 회장도 마주했습니다. 옛날에 여기 왔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예.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옛날에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모시고 왔었고 또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오늘 현충원에 참배를 하기 전에 어제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5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아들 박지만 회장과 인사를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어쨌든 이렇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꽤 오랜만입니다. 네, 박지만 회장이 아마 이제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이제 대통령을 만난 게 아마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8.15 날이 또 우리가 광복절이 합니다만은 또 유경수 여사 서거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어떤 이 조의를 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이제 통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이거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저는 다른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행보를 보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연히 또 만나시는 거 저는 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좀 더 광범위한 인사들을 좀 저는 만나는 장면들이 국민들에 좀 비춰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나라가 이렇게 두 쪽가 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혼란스러움 이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좀 더 많은 인사들, 사회적인 인사들, 좀 우리 원로들 이런 분들 두루두루 만나면서 좀 국정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도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대통령의 전체적인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구나 라는 느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 이런 분들 만나는 것만 강조되는 것은 혹시 대통령이 너무 한쪽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문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인사들을 좀 만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정진석 실장 비롯해서 여러 수석들이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 현충원에서 있었던 50주기 이제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 박지만 회장 오랜만에 저렇게 모습을 드러냈고 어제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여사 옥천 생가를 찾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게 정확히 1974년 8월 15일에 서거한 유경수 여사이기 때문에요. 어제 오늘 특히 뭐 여러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을 때 김기웅 대변인 대통령실에 계셨을 때도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많이 잘 알려진 사실이어서 허리 통증 그리고 만약에 통원 치료에 서울로 올라오신다면 국정 운영에 조언을 구하고 싶다 이런 전화 통화 내용도 했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약간 21년 8월 때 후보 시절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때도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갔었고요.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도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마음이 예전에 21년 12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사 시절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 대해서 재단을 받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검사로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전직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런 거를
묻고 대답을 듣는 그런 것들을 되게 소중히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생각 갔는데 오랫동안 차를 좀 몇 시간 동안 타서 예. 좀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예.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대한 어떤 건강증의 안부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죠. 아까 이제 대통령이 방명록에 쓸 때 어진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경수 여사. 오늘 광복절 경축식 가기 전에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다 일제히 이제 추도식에 참석을 한 셈인데 아까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서영주 대변인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회담을 최근에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 유경수 여사 50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보수층 결집과 이런 부분은 좋은데 여러 그런 다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현중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을 보면 대한민국 반쪽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남, 그러니까 TK, PK만. 휴가 때도 영남 TK, PK. 그다음에 이 방문지의 횟수도 영남 TK, PK.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유경수 여사를 비롯해서 MB 측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본인의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하나의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이 거의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 내에서도 균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심도를 높이고 최근에 3년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본인이 감옥을 보낸 분들,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감옥에 보낸 분들은 다 사면을 해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수를 끌어안으면서 지지율의 반등을 노리는 것이고 그 큰 축에는 지금 광복절의 기념사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게 결국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복선도 같이 깔려 있어서요. 지금 보수의 어떤 다시 재집결을 정말 크게 지금 뭐 구상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행보의 한 축이라고 보입니다. 박지원 회장의 모습도 꽤 오랜만에 봤고요. 박 전 대통령의 행보, 어제 오늘 이은 윤 대통령의 전화통화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는 광복절인 오늘 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제일 바빴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 제일 바쁜 메달리스트. 다른 메달리스트보다도 광복절 전후로 해서 유독 더 바쁜 올림픽 스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누군지 확인해 볼까요? 이제 태초 준비하러 갑니다. 네, 한개 갑니다. 한국 가요, 드디어. 올림픽에서 맨날 참여했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간다고요. 내일 간다고 하시는데 내일. 이번에 올림픽에서 느끼는 거는 저 선택을 엄청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대표로 이렇게 시합을 나가는 거 엄청 행복하다고 진짜 느꼈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허미미 선수의 일정만 저희가 한번 추려봤는데 허재현 변호사님, 청와대 영빈관, 광복회장, 광복회 방문, 오늘 타정식까지 실제로 오늘 또 광복회 경축식에도 참석한 허미미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도 이렇게 만들려면 시나리오를 쓰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허미미 선수가 이 독립유공자인 허석 선생의 5대손, 그러니까 내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침체되어 있던 우리나라 유도에 8년 만에 은메달을 가져다 줬고 그 올림픽 끝나고 난 직후에 또 이렇게 경사스럽게 79주년 광복절이 다가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행사에 참석을 한 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게 된 그 사연이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나라 일본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의 은메달을 가져다 준 선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허미미 선수가 유도 강국, 여자 유도 강국인 일본에서 중학교 때부터 굉장한 두각을 드러냈었는데 예. 그래서 이 여자 유도의 침체기였던 우리나라의 새로운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고 허미미 선수를 경북 체육회에 입단시키기 위해서 이철우 지사가 굉장히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데 와서 선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허석 선생의 우대순이다 이게 밝혀져서 본인도 이걸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자랑스럽고 의미가 있고 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로 본인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고 그래서 자신의 선택이 더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79주년 광복절에 이보다 더 경사스럽고 의미 있는 그런 참석이 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제는 이제 인천공항 가서 미리 귀국을 했지만 해단식 열리는 줄 알고 갔다가 또 어제 잠깐 짚어봤듯이 장미란 차관이 이제 끄니까 사진에 이제 센터에 서서 사진도 찍었고요. 대통령 만나서 후손 초청 오찬에 참석했고 오늘은 또 오세훈 시장 옆에서 타전식에 참여를 했고요. 그 안지원 기자님. 그런데 허미미 선수 말고 친동생도 유도 선수라면서요? 네, 지금 허미미 선수에게만 모든 초점이 가 있는데 지금 유족이 회원증을 받았죠. 그렇게 받을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바로 허미호 선수입니다. 2살 터울이에요. 네, 왼쪽이 허미미 언니, 오른쪽이 동생 허미호 선수인데 역시 같이 경북체육회 유도 선수인데 중요한 건 굉장한 실력자라는 겁니다. 2021년 일본 고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언니와 함께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4년 후에 이제 또다시 다음 LA 올림픽을 준비할 때 자매 간의 결투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허미미 선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광복절을 통해서 이 동생 허미호 선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광복절을 통해서 태극기, 한국, 그리고 이 애국가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새겨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미호 선수도 그렇군요. 사실은 그 유도 선수 2살 터울이네요. 같은 이제 당시 이제 오대손의 비석 앞에서 사진 찍었던 모습도 있고요.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 허미미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올림픽 스타들도 직접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준선이라 곧 몫을 다하고 마땅히 힘을 다하는 것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을 때 저는 논의운동가이셨던 저희 할머니 이 말씀 가슴에 품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열정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연 시작이었듯이 5개의 금메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 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이어갑시다. 그 허미미 선수 말고도요, 장희우 변호사님, 그 올림픽에서 여자 난공, 남자 각각 금메달 3개씩 딴 김우진 선수와 임시현 선수도 오늘 광복절 정축식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눈길을 끌었는데요. 요즘은 뭐 국위선양이란 말 잘 쓰진 않지만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이런 세계적인 무대인 올림픽에서 애초에 기대했던 메달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선전을 거둔 결과는 모든 국민들이 경축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복절 이 경축식에 이 참석을 했던 것 자체가 의미가 깊은 것 같고 또 이 김우진 선수가 이야기를 했듯이 광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초였듯이 시작이었듯이 그리고 첫 발걸음이 되었듯이 본인도 선수로서 더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되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선수들끼리도 이제 선전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축식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 가슴에 이제 태극마크를 단 이제 올림픽 단복을 입었고 오른손으로도 저렇게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김우진 선수, 허미미 선수가 이렇게 단상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도 참 이채롭습니다. 그 사실은 이 선수들 말고도 올림픽 초반에는 이 금메달리스트가 제일 인기였잖아요. 바로 펜싱 이관왕의 오상욱 선수. 저 멀리 브라질에서 팬들까지 생길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가 어마어마했었는데 귀국 후에 바쁜 근황을 잠깐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운동하길 참 잘했다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도 하죠. 왜냐면 이거를 안 했으면 내가 뭘 하고 있었을까. 이거라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거지. 밥은 먹고 있었으려나. 옛날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기면 어떤 세레머니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옛날에 막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막 주변을 봐. 코치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막 달려가서 그냥 껴안고 막 난리 부르치는 거죠. 오상욱 선수, 뭐 대전의 성심당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오상욱 선수. 그 허주연 변호사님, 아까 허미오 그 두 자매도 유도 선수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처음 알았어요. 오상욱 선수의 형도 펜싱 선수라면서요? 네, 지금은 부상 때문에 은퇴를 했지만 오상민 선수라고요. 형이 사실은 먼저 펜싱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펜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좋은 정신적인 어떤 지지자이자 좋은 파트너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사실 오상욱 선수가 집안이 그렇게 뭐 펜싱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 두 사람, 형과 동생을 다 밀어줄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부모님이 펜싱 포기시키려고 펜싱 없는 학교에도 진학시키고 그랬는데 형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오상욱 선수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이 또 설득을 해서 대전 지역의 교사들이 중심이 된 운사모라는 모임인데 여기서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열심히 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 부상을 당해서 파리올림픽 앞두고 랭킹 16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왜냐하면 부상으로 수술을 해서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도 형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 극복하는 건 너만 할 수 있고 차라리 그 앞에 발이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다치지 않는 것을 몸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옆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런 형들의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지지, 대전 지역 운사모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오상욱 선수의 이관왕이 더 빛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근황들을 보니까 저절로 이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대표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환대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반면에 각 협회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다음 올림픽 이후에 고칠 건 고쳐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 때문일 겁니다. 어제 이미 반년 전에 안세영 선수가 선배들 빨래 청소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 내부의 문제들도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좀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부장님으로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일단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문체부에서도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배드민턴 협회를 비롯한 전체 단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죠. 모든 협회가 다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에 대한 여러 개인 스폰서나 여러 선수의 본연의 운동에 집중할 수 없는 부조리들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요. 또 하나, 안지용 기자님, 협회장이 이 후원사로부터 셔틀콕을 따로 받았다. 이 의혹의 핵심은 뭡니까? 일단 김 회장의 주장을 보면 갈등은 없었다. 그리고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러니까 별로 잘못한 거 없다라는 주장이겠죠. 근데 지금 속속 드러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Y사 스폰서십 계약을 지난해 맺었는데 3억 5,800만 원 상당의 셔틀콕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30%가량을 더 또 이 페이백 형태로 지급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30% 굉장히 크거든요.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데 회계 기록도 남기지 않고 김 회장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언론에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협회 내부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는 거죠. 근데 쉬쉬해 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시 지적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페이백 받은 셔틀콕을 김 회장이 친분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이걸 나눠줬다. 김 회장의 주장은 이것도 이제 유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곳을 나눠주는 걸 했다고 하는데 임의로 하다 보니까는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곳에는 더 가게 됐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일단 협회 측은 개인적 착복이나 부적절한 빼돌리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문체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합쳐보면 장유희 변호사님. 뭐 돈으로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셔틀콕 그냥 임의로 받아서 뭐 그게 본인 친분이 없든 뭐 배드민턴 잘 되려고 다 나눠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안세영 선수 것만 봐도 다 사실 소소한 것들. 어찌 보면 뭐 트레이너 부분이나 뭐 비즈니스 1등석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협회 규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냐 이런 논란까지 막 겹쳐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다는 게 김태규 회장의 이제 해명 내용인데요. 이건 개인적인 착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은 셔틀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배드민턴 협회가 협회 명의로 후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회장이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본인과 친소 관계에 따라서 나눠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오히려 셔틀콕을 전혀 받지 못한 경상남도, 광주 등에서 이걸 나중에 알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방 시도협회장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이거는 적절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폐해 중에 또 하나로 거론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도 있었지만 이미 지난 2월 반년 전에 안세영 선수가 그동안 금메달 따자마자 말했던 여러 폭로들 혹은 주장들을 이미 협회에 전한 바가 있다. 7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선배들, 방청소 빨래 이런 거 특히 개인 배드민턴 라켓줄 교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협회에 나 좀 운동에 집중하고 싶다는 얘기 있는데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약간 뉴스 AS 차원에서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 협회 당시 반응도 나왔는데 협회는 이거 선배들 빨래, 청소하는 거 관행이니까 바로 즉시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는 취지로 안세영 선수 측에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회가 지금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셔틀콕 사용 부분도 관행상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변명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과 후에 선배 스트링줄 교체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것도 관행이기 때문에 당장 바로잡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협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협회는 선수들의 경기가 제일 잘할 수 있게 경기력을 최고로 향상시킬 수 있게 모든 조건을 맞춰주고 온전히 선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어떤 존재의 목적일진데 지금 안세영 선수가 복식 선수도 아니고 단식 선수면 혼자 경기하는 선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이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휴식은 그 다음 날의 운동이나 본인의 컨디션, 경기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이 휴식이 또 훈련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분의 지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행이어서 바로잡아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협회가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의 불만이 그동안 누적이 되어온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지금 오늘에 있어서 협회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까지 초래된 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협회 차원의 얘기는 저희가 협회가 당시 2월에 만났을 때 후원사까지 만났을 때 뭐라 그랬는지까지가 새롭게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아까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대표팀 코치진들은 아까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될까요? 바로 이거 관습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사실 인습일 수 있는데 선배 대접은 오래된 관습이고 이걸 바로 고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올림픽을 반년 앞두고 이게 그러면 잘 해결이 안 됐다는 취지 아니냐. 협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건 들여다봐야 될 거고 이번 주 안에 안세영 선수가 어쨌든 추가적으로 기자회견 형식이든 아니든 SNS를 통해서도 뭔가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요. 폭로 내용, 안세영 선수의 추가 얘기도 한번 이번 주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얘기 그리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광폭 행보 얘기까지 오늘 광복절 맞아서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광복절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는 다름 아닌 이겁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서울대 다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최근에 서울대 발전재단이 서울대를 다니는 서울대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학생임을 서울대 학생 가족임을 나타내는 이런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갑론을 박이 있는 모양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만들어진 지는 꽤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서울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만 하면은 보내준다는 스티커가 논란인데요. 문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대 그
그 입구에 정문에 있는 그 마크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프라우드 페어런트, 프라우드 패밀리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가족, 자랑스러운 부모 이게 적혀 있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서울대에서 이 서울대 보내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부모들 다 고생해서 보내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닌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건 맞는 일이죠. 그런데 이걸 차량용 스티커 뒤에 붙인다는 거는 뭐 서울대 재학생끼리 서로 다 뭐 과티, 학교티 이런 거 입잖아요. 예. 그런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랑스럽다는 문구를 표기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교 기념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촉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즉석에서 이현정 의원과 장유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거 논란입니까 아닙니까?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국 대학하고 비교해서 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에 제가 뭐 여기 방문하면 하버드에 가면 거기 수베니어 샵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이게 기념품 사죠. 누구나 예. 다 이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는 이제 서울대만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예. 부모가 준다는 건데 이게 아마 이제 서울대 발전해서 예전에 서울대가 이제 정부였다가 이게 이제 지금 법인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후원금을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마 좀 위화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대학들이 이제 본인의 생존들을 위해서 또 기부금을 받는 또 학부모들에게 소속감을 갖는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 뭐 유난스럽다, 학벌 지상주의가 벌어진 현상이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장유 변호사님, 네. 아니 이게 뭐라고? 아니 외국 다 있고 뭐 가족 자부심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진짜 나와서 스티커 붙인다는데 왜 뭐라 그러냐? 라는 얘기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학이 워낙에 대한민국이 서열화돼 있다 보니까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 했는데 그건 완전히 구문이 됐거든요. 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서울대의 어떤 진학률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본인만 잘나서 본인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프라우드라고 하면서 그거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정말 자랑스럽겠다라고 박수치고 그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거 그런데 또 반면에 아니 뭐 공부 열심히 해서 했으면 뭐 이 정도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어서 저희가 오늘 그러네요. 여기서도 좀 갑론들박이 있는 거 보니까 논란거리는 논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대 스티커 얘기, 서울대 학부모를 인증하는 스티커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며칠 전에 있었던 충남 당진 교통사고 얘기인데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피하다 사고 났는데 몰랐다. 정확히는 사흘 전 낮에 있었던 충청남도 당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화면을 보고 관련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나옵니다. 캠핑카 2차로를 주행 중인 캠핑카가 있고요. 3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다가 역부족이었는지 핸들을 껐고 그 화물차가 바로 속도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로 저렇게 전복이 됩니다. 운전석 쪽으로 트럭이 왼쪽 측면 앞유리가 완전히 부서졌는데요. 그런데 캠핑카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멈추는가 싶더니 저렇게 현장을 바로 떠납니다. 정확히는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가 어떻게 바로 저렇게 갈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영상을 보면은 깜빡이가 캠핑카에 켜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화물차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렇게 갑작스럽게 옆으로 들어오다가 속력을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핸들을 갑자기 꺾는다든가 하면 저렇게 전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이런 피해가 일어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비접촉 사고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캠핑카 운전자가 내려서 아무런 사고 후에 처리해야 되는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이제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캠핑카 이 차주가 자신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고
사고도 그냥 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뭐 도주치상이라든가 사고 미조치 이런 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저 사고의 인지 여부도 경찰의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주치상으로 만약에 처벌을 하려고 하면 도주의 고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영상으로서는 이 화물차 같은 커다란 차가 옆에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전복이 됐을 것이고 운전석 앞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이 캠핑카 차량도 움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치상 여부를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에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비접촉 사고도 이 사고로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식을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내려서 사고 처리해야 되는 조치 응당히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아까 전복이라고 했는데 전도 옆으로 이제 쏠린 거고요. 지금 병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난지 몰랐다는 60대 캠핑 운전자의 진술 얘기. 3일 전에 충남 당진에서 벌어진 저 교통사고 인지 논란에 대해서 영상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선열들이 뭐라고 할까?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어요. 광복절 행사. 정치들 때문에 국민들 심장병 생기겠다 너무들 싸우네 하셨고요. 소리 크면 이긴다. 아까 그 법사위 때 전현희, 송석준 두 의원의 싸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올림픽 끝나고 더 바쁘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메달리스트들이 흘린 땀방울만큼 대우받고 웃었으면 좋겠다. 만세형 선수 얘기 분명히 앞으로도 체육계, 배드민턴계의 여러 화두가 될 겁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연예계 오늘 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배우 원빈 씨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 2010년 개봉했던 영화 아저씨 이후로 지금 14년째 작품 활동이 없어서 누가 우스갯소리로는 전설 속의 배우다라고 원빈 씨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16년간 정말 오래 모델로 활동했던 커피 광고에서 하차했다. 이것만으로도 뉴스가 됩니다. 원빈 씨가.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이게 뉴스가 되는 이유는 이 활동만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워낙 출중한 외모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 굉장히 부침이 심한 연예계에서 그것도 대표적인 커피 CF를 16년간 해온 거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또 아내인 이나영 씨 같은 경우도 신비주의가 강한데 같은 회사입니다. 이 브랜드는 다르지만은 그 안에서 24년간 모델을 해오다가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보면은 왜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냐에 대해서 이 해당 업체 측은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다. 오랫동안 해왔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 보면은 이제 모델 홍경과 이재은을 새로 했는데 굉장히 어린 MG 배우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나영 씨, 특히 원빈 씨가 이 모델로서 더욱더 유명했던 이유는 이 안에서 이제 변치 않는 외모를 과시하고 있는데 중요한데 정작 14년 동안 작품 활동은 없다는 거죠. 골라도 너무 고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는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말 CF 배우가 아니냐라는 사실 비판 어린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델을 바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원빈 씨가 저 CF 외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계약을 했다는 것보다 하차를 했다는 게 이렇게 뉴스에서 다룰 만큼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하차가 오히려 원빈 씨에게는 이제는 배우로서 돌아와야 되는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배우로서 입증해야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또 원빈 씨의 작품 활동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안 기자님. 그런데 짧게 하나 더요. 오래된 광고, 특정 브랜드 오래 했던 사람들 다 예전에도 많았었잖아요. 원빈 씨 말고도. 대표적으로 김혜자 씨의 그래 이 맛이야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너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이게 20년 넘게 하다가 배우 권상우 씨로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현재도 보면은 가발 광고, 모발이라는 그 대사로 유명하죠. 이덕화 씨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CF가 각각 스타가 바뀔 때마다 자주 바뀌어 왔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은 그 모델이 있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수 모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CF 시장에서 무조건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이미지를 갖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기자가 말씀했던 그 단어 때문에 갑자기 뉴스탑10 이덕화 씨가 시청하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수 모델들 변천사에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광복절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